교육신념은 시험 문제로 나왔었어요? 안 나왔었어요? 나왔었죠. 그것과 더불어서 지금 구성주의 교육신념과 그리고 성숙주의 교육신념이 맥락이 굉장히 비슷해 보이지만 어떠한 부분에서 좀 더 초점을 두었을 때 구성주의로 볼 수 있고 어떤 것에 초점을 좀 두었을 때 성숙주의로 볼 수 있을 것이냐를 구분할 수가 있었어야 되는데, 구성주의 입장에서는 교사가 촉진자이자 안내자인 역할을 해야 하지만 성숙주의적인 입장에서는 어때요? 우리가 관찰자로서 기다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네, 자, 지금부터 저희가 이제 풀어볼 문제는요, 고든의 부모 효율성 훈련입니다. 고든의 부모 효율성 훈련 파트이고요. 이 부모 효율성 훈련에서는 중요하게 저희가 문제로 나오고 있는 것이 뭐냐면, 지금 부모 자녀 간의 관계 안에서 누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이냐에 따라서 그들이 사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의사소통 기법들이 달라요. 의사소통 기법들이 다르고, 그래서 누가 부모가 지금 자녀의 행동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 건지, 아니면 자녀가 어떤 사회적인 관계를 이제 시작하게 되는 과정 속에서 그 안에서 자녀가 오롯이 어떤 문제를 느끼고 있는 상황인지, 그것에 따라서 자녀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면 부모는 아이의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들어주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적극적 경청 혹은 반영적 경청이라고 하는 의사소통 기법을 통해서 아이의 마음을 잘 공감하며 들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감하며 들어주고 그에 맞게끔 어떤 피드백을 해주는 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는 이론적인 내용이 있어요. 자, 전략도 13페이지로 가보면 경청이라고 해서 저희가 경청에도 이 기술적인 수준들이 있어요. 수동적인 경청이나 침묵을 하는 수준, 인식을 반응 보이는 수준, 계속 말하게끔 격려하는 수준, 적극적 경청을 하는 어떤 기술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좀 전에 선생님들에게 이 기술 중에서 연주 엄마가 아이에게 아이가 말한 대화 내용을 다 이해하면서 피드백을 해주는 굉장히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엄마가 지금 쓰고 있는 수준은, 우리가 그 기술은 적극적 경청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니은에서 보여줄 수 있는 거. 그럼 기역은 보면 아이가 지금 뭘 하고 있어요? 부모가 이제 아이가 아니에요, 그냥요 하고 있으면 부모가 그냥 가만 듣고 있었으면 말이 끊겼겠죠. 아닌데 계속 아이가 말할 수 있게끔 아이의 입장에서 계속 그냥 어떤 비난도 판단도 하지 않고 말해주면 엄마가 도와줄 수 있을 텐데 계속 말하게끔 격려해 주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술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녀가 계속 말하게끔 격려하는 기술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4번) 문제는 다 맞으라고 줬는데 톡 틀리시는 분들이 있죠? 수업 참관입니다. 네, 수업 참관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수업 참관이 왜 좋아요? 부모들이 가정에서 보이는 우리 아이의 모습과 이게 사회라고 하는 하나의 작은 사회라고 불리우는 우리 아이들의 유치원, 그곳에서 우리 아이가 보여주는 모습은 너무 다를 수 있어요. 쟤 왜 저래, 왜 저래? 집에서는 안 저래요. 엄마가 아셔야죠. 어머니 늘 저런데 모르셨어요? 속에서 부글부글부글. 그렇죠? 그래서 어머님이 우선은 우리가 유치원에서는 선생님이 아이의 행동이나 거친 행동이나 이런 행동이 나타날 때 저렇게 상호작용을 하시는구나. 집에서도 그렇게 해야겠다라고 일관성을 이 가정에서 우리가 연계를 통해서 일관된 교육 방법을 할 수도 있고요. 그 참관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아이가 다른 또래 아이들과 섞어 두었을 때 우리 아이가 다른 또래 아이들에 비해서 어느 정도의 어떤 발달 수준 정도에서 차이를 보이고 어떤 부분에서 우리 아이가 우세한 부분도 있는지를 부모가 식별할 수 있죠. 그런 것들. 그리고 유치원의 어떤 교육의 어떤 방침들이나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장점 중에서 한 가지를 쓰시면 됐었어요. 그래서 수업 참관 나올 수 있죠. 이번에는 정말 심플한 수업 참관 한번 가져와 봤고, 실수하지 마요. 요거를 가져가서 관찰 막 써놓고 나오고 그런다고요. 그렇죠? 수업 참관입니다. 길포드가 제시했던 우리가 창의성의 구성 요인들 중에서 지금
거론된 건 정교성과 민감성이에요. 정교성인 아이는 이미 뭔가를 하나를 획득을 한 뒤에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새롭게 발전될 수 있도록 무언가를 하나를 더 응용해서 적용해서 해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정교성에 대한 것과 연결을 할 수 있겠다라는 거. 상상력은 우리가 토렌스 혹은 또 다른 우리 한국에서의 뭐 정원경 교수님 그런 분들께서 정리를 한 용어들 중에서 상상력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되어는 있지만 이것은 길포드의 개념은 제시됐던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길포드는 유융, 독적, 민 이 5가지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제시해드린 요 개념들과 연결되어 있는 사례가 나오면 선생님들보다 여기에서는 사례를 어떻게 낼 거냐면 반드시 여기에 대한 개념을 그대로 용어로 가져올 거예요, 선생님들. 개념을 그대로 녹여 쓰면서 이것이 길포드의 이 창의적 사고 기능의 요소들과 어떤 것과 관련된 개념이냐를 물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대비하셔서 용어들을 누구 건지, 길포드 거는 요걸로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선생님들께서 좀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창의적 사고 성향에서도 민감성은 들어갈 수 있어요. 언급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 6가지가 되는군요. 요 6가지 창의적 사고 성향은 어떤 것과 유사하냐면 우리가 어디에서 봤었죠? 선생님들 과학에서 우리가 봤었잖아요. 그래서 과학에서 볼 수 있었던 아이들에게서 볼 수 있었던 여러 태도적인 측면들 있죠. 그러한 것들과 연결해서 보시면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되시는 개념들입니다. 시간은 우리가 뭐예요, 선생님들? 빠르기와 관련된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팔을 좀 더 빨리 움직일 수 있니와 선생님들이 연결을 하시면 되었었던 문제였습니다. 퍼셀의 이제 동작의 구성 요소를 우리가 떠올려야 되면 어떤 것을 떠올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신체 인식을 떠올려야 되고, 하나는 공간 인식을 떠올려야 되고, 하나는 또 뭘 떠올려야 돼요? 에포트를 떠올려야 되고, 하나는 관계를 떠올려야 하죠. 기본 동작의 유형으로 물었느냐. 기본 동작 유형으로 물어놓고서는 그것의 기본 동작 유형의 동작의 명칭을 이 안에서 모두 찾아 쓰라고 했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사실은 제일 어려웠을 거예요. 이 문제가 조금 어려우셨을 거고, 그래서 이 안에서 이건 사실 여기 안에서 가에서 서술하고 있는 방식은 출제지들이 선호하는 방식의 출제 방식인 것이 뭐냐면 우리가 동작의 명칭을 쓰라고 했을 때 풀어서 아이들이 하는 그 동작의 특징을 아이들이 하는 묘사하듯이 서술해두고 있고 그것에 해당하는 동작의 명칭을 쓰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분류 체계가 기본 동작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것에 해당하는 동작의 명칭을 물었을 때에 이런 안감질이나 뛰어오르기와 같은 이런 것들을 답안으로 서술할 수 있느냐, 그 정도로 선생님들이 자기가 알고 있는 개념의 구조화를 좀 체크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문제들이 나올 때는 반드시 이런 형태처럼 문제는 나올 거예요. 이렇게 아이들이 실제 놀이하는 장면이나 혹은 동작 활동을 하고 있는 장면에서 유아들이 움직이는 장면을 묘사하는 것으로, 그래서 그 묘사한 장면을 두고 선생님들이 그 안에서 동작의 명칭을 다 쓰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범주에 맞게끔, 그래서 이동 동작인지 아니면 안정 동작인지 조작 동작인지에 따라서 그 동작의 명칭은 나누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유의해서 선생님들께서 보시면 되고요. 동작 교수법 중에서 우리가 탐색적 교수 방법의 대표적인 할시와 포터의 절차를 문제로 가지고 온 것입니다. 할시와 포터 같은 경우에는요, 선생님들 교사가 답이 아예 없어요. 모든 아이들이 하는 게 다 답이, 다 정답이죠. 개구리를
개구리를 보면 개구리의 움직임도 다양해요. 선생님들 멈춰가지고 이제 숨만 헐떡헐떡 쉬면서 가만 앉아 있는 장면도 있고, 보면 이제 파리 같은 거 잡아먹느라고 이제 날쌔게 움직이는 장면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동하느라고 펄쩍펄쩍 온몸을 쭉 길게 뻗어가지고서 움직이는 장면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한 장면들에 대한 영상을 보여주면서 다양한 움직임을 아이들이 관찰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유롭게 아이들에게 움직여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죠. 이것이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할시앤 포터의 이 교수 방법으로서 뭐에 해당하는 거다? 탐색을 통한 교수 방법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다. 간접적 교수 방법인 거죠. 간접적 교수 방법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탐색적 교수법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 탐색을 통한 교수 방법, 탐색적 교수 방법인데, 기본적으로 사실 균형적 언어 접근법이 이제는 총체적 언어 접근법과 발음 중심 언어 접근법 두 가지를 혼합한 접근법이라는 것은 알고 계셨을 거고, 총체적 언어 접근법은 아이들에게 친숙한 어떤 상황이라던가 생활 속에서 충분히 경험했을 법한 그러한 것들의 요소들과 언어적인 의미적인 부분들을 같이 연결해서 아이들이 언어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돕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죠. 그렇기 때문에 유아들이 일상에서 보았던 그림이나 사진과 함께 제시를 해주고 있다라는 측면이 유아들의 어떤 친숙한 경험, 상황들과 함께 연결한다라는 측면에서 의미 중심의 접근법에서 중요시 여기는 환경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이고, 지금 앞부분에서는 의미 중심의 총체적인 접근법을 통해서 아이들과 이야기, 동화 내용을 회상하고 있는 장면인 거고, 아래쪽에서는 이제 아이들과 그 글자, 거기에서 나왔던 글자들을 의문 조작들을 통해서 아이들 의문 인식을 통해서 아이들과 자음과 모음에 대한 부분들을 대치를 해본다거나 아니면 첨가를 해본다거나 하는 형태들을 이 과제 유형으로 주면서 아이들과 충분히 그걸 갖고서 놀이를 해보는 거죠. 놀이를 해보는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읽기 기술에 대한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익혀갈 수 있도록 자모음에 대한 지도가 들어가고 있는 장면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균형적 우리가 접근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의문인식은 요 소리 단위들, 말소리 단위들 있죠. 말소리 단위들을 지각하고 인식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음소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면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은 뭔 거예요? 소리 차이를 통해서 변별할 수 있느냐? 초성, 중성, 종성이 달라질 때에, 유사할 때에 그것들에 대해서 잘 듣고 이 소리의 차이를 변별할 수 있느냐? 의문인식이 가장 대표적인 용어고, 그 안에서 단위를 좀 더 우리가 쪼개서 들어가 보면 음소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 다음은 음절이라고 해서 아까 우리가 뭐라 했어요? 자음, 모음이 결합을 해서 소리를 낼 수 있는 한 덩어리라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그 음절을 지각하고 인식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음절 인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음운 인식에 관련된 활동을 할 때는 그래서 음소랑 음절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조작을 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조작을 해보면서 그것들을 계속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갖고 논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음소도 지각하고 그리고 음절에 대해서도 지각하고 인식할 수 있도록 그 인식 능력을 돕고자 우리는 그런 조작 활동들을 한다는 거예요. 의문을 가지고 놀이를 하는 거죠. 수평적 어휘의 발달과 수직적 어휘의 발달은 한두 번 출제가 되었기도 했었고, 그렇게 멀지 않은 시간들에서 출제가 됐었던 영역이기도 하고, 굉장히 중요한 파트죠. 아이들의 어휘에서의 어떤 의미의 발달의 측면에서 우리가 중요한 두 가지 개념이기 때문에 수평적 어휘의 확장과 수직적 어휘의 확장 어떻게 하셔야 된다? 암기를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의 차이를 설명하라고 했지만 보통 저번에 문제로 나왔을 때는 아예 수평적, 수직적만 채우기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나올까요? 거꾸로 나올 거야. 쓰게끔. 그렇기 때문에 대비해 놓으셔야 돼요.
대비해 놓으셔야 됩니다. 지금 3번 문제는 선생님들이 당연히 어렵다라고 느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까지 자기중심적 언어만 열심히 외웠을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뒤에 좀 똘똘한 이제 우리 아이들, 후반의 아이들은 이제 사회적 언어를 사용하기도 하죠. 그리고 사회화된 언어라고도 불립니다. 사회적 언어라고 불리는데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서 이제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하고 의사소통이 가능해요. 하지만 아직은 인과관계 차원이라던가 어떤 논리적인 차원은 낮죠. 그렇기 때문에 논쟁이 굉장히 미안하지만 하찮은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굉장히 낮은 차원에서 논쟁적인 게 나오잖아요. 보면, 해는 둥글게 생겼어. 해는 둥근데 눈하고 코가 없어. 아니야. 해는 눈이 있어서 볼 수 있어. 아니야. 볼 수 없어. 왜 해가 눈이 있고 뭔가 그거에 대해서 어떤 근거를 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니야. 계속 그냥 서로 이 논리적인 근거 1도 없이 그냥 계속 반박하는 차원에서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죠. 이것은 저희가 수능적 정보 교환이라고 하는 것의 대표적인 예시로 나와 있는 언어 강론서의 대표적인 예시로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발달 초기 때는 아이들은 무엇으로 우리가 비고치키의 기준에서는 처음에는 타인의 말로 우리가 조절이 된다라고 했죠. 그러다가 점차 어떤 말로 아이들이 이제 혼잣말을 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는 걸로 발달이 되다가 나중에는 이게 어디로 가요? 자기한테 하는 이거 어떤 말로 쑥 들어간다라고 했죠. 내적인 말로 들어간다라고 했습니다. 이 유닛 7에 해당하는 언어의 구조에 해당하는 16번 문제를 잠깐 와서 볼 거예요. 가연이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하늘이라는 글자와 바늘이라는 글자는 초성 하나만 달라요. 뭐가 다르죠? 히읗, 흐가 다르고요. 그리고 비읍의 부가 서로 달라요. 즉 말소리의 최소 단위인 음소가 초성으로 어떻게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소리가 완전히 달라지죠. 말소리가 달라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뜻까지도 완전히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의문론적인 측면에서는 어떠한 것을 연구하는 거예요? 말소리에 우리가 음소 그리고 의문 체계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의 말소리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분야에 관련된 부분이죠. 특히 그런데 지금 가연이에게서 보이는 의문론적 특징은 뭐냐면 음소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동시가 가지는 가치. 그것들도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전에 유치원교육과정 안에서는 동시에서의 운율을 느껴볼 수 있게 활동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선생님들. 언어의 아름다움을 아이들이 느껴볼 수 있도록 하는 거였기 때문에 운율 리듬이 나오는 건 사실 완전 당황스러운 문제는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거를 물으니까 이게 진짜 이건가? 라고 사실 좀 쭈뼛쭈뼛한 그런 문제가 늘 한 해마다 하나씩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가 문학적 접근법 안에서 선생님들 이것도 판으로 찍었어야 돼. 문학적 접근법이 있고 문학적 접근법 안에서 우리가 요쪽 모엔 해가지고서 몰입 전략해서 요 가운데 해가지고 여기서 1, 2, 3 숫자 해가지고 이렇게 있었잖아요. 거기서 제일 밑에 있었던 시각 예술 전략에 해당하는 것이 그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림책 안에 있는 그림 사파에서의 미술 요소를 분석해가지고 그것을 연계해가지고 표현 활동으로 만들어 보게 하거나 표현 활동으로 우리가 해보거나 연계 활동을 해보거나 그런 것들에 해당하는 전략이 바로 시각 예술 전략이에요. 그래서 그 그림책을 읽고 나서 뭐 포스터를 그린다거나 그러한 것들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예시 활동들이 바로 시각 예술 전략에 들어가는 활동이거든요.
그러면요, 다시 돌아가세요. 어디로? 몰입 전략으로 들어가셔서요. 몰입 활동 교수 전략으로 모엔에 제시했던 그 전략으로 돌아가셔서, 왜요? 김은심 교수님이든 우리가 지금 뭐 언어 교육에 관련돼서 이제 교수님들 책들 중에서 뒤쪽에 요 활동들 아주 이렇게 예시들 자세하게 잘 넣어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왜냐면 총체적 접근법도 너무 자주 나왔어. 문학 접근법이라는 것들도 뭐 로젠블랙 거, 뭐 매니아 와이즈만 거, 뭐 이것저것 너무 많이 나왔어서 또 새롭게 뭔가를 건드리고 싶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엔 몰입활동 교수 전략까지도 좀 함께 봐두셨으면 좋겠고요. 낯선 사람 3명 거를 이렇게 경험하고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로 경험하면 한번 그쪽 다시 들어가면 좀 보이기 시작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냐면 이야기의 구조를 이해하기 쉽도록 맵화하는 거예요. 맵화. 그래서 이야기의 구조를, 그래서 이 등장인물에 대해서 맵화를 해서 이야기를 좀 더 구조를 좀 이해하거나, 그런데 이거 말고 만약에 내가 지금 뭐 등장인물에게 편지를 쓴다거나 그런다면 이것은 이야기 구조보다는 등장인물과 관련된 부분들과 연결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요런 활동으로 선생님들 되더라 이 말이에요. 요런 예시들을 우리가 본 적이 없어서 선생님들이 이게 과연 뭐지?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요런 예시들이 바로 요런 지금 이야기 구조, 그러니까 문학 작품에서 가지고 있는 이야기 문법들, 이야기 구조들 있죠. 그런 것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맵 활동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일부러 제가 샘플을 그래서 요렇게 캐릭터 맵 그리고 이야기 지도라고 해서 요렇게 다이어그램 연결하는 거 있죠. 이걸 일부러 이렇게 드렸어요. 막판이니까 이렇게 내가 낸 거 모를 거니까 문제 낼 수도 있잖아. 그렇죠? 냈으면 좋겠다. 우리 선생님들 다 맞추게. 슬레스키의 인지적 놀이발달 유형에 근거했을 때의 선생님들 요거 구성놀이 연결 잘 못하셨을까요? 모래놀이는 구성놀이죠. 선생님들 모래놀이는 우리가 구성놀이입니다. 모래놀이랑 그리고 뭐 블럭으로 우리가 이렇게 쌓고 구성하고 조립하고 이러한 것들은 모래도 쌓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것들은 구성놀이에 들어가고, 피아제의 도덕성 발달 단계에서 다은이도 진규도 모두 어느 단계에 들어가냐면 타율적 도덕성 단계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규칙이라는 것이 절대적이라서 바뀌지 못한다라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상호 제재에 의한 어떤 그러한 벌보다는 어떤 속죄적인 처벌이 맞다라고 그것에 대해서 오히려 더 선호하는 측면의 모습을 보이는 아이들이에요. 다은이가 진규가 왜 타율적 도덕성에 해당하는지를 아이들이 지금 대화하고 있는 이 발문 속에서 찾아서 선생님들이 그것을 근거로 해서 나타내라고 한 거거든요. 다은이는 뭐 때문에? 아빠가 말한 거라서 규칙은 바꿀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아빠가 규칙을 아빠를 굉장히 권위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성인이 만들어 놓은 규칙은 절대 불변 고정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가 타율적 도덕성 발달 단계에 머물러 있다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고요. 공동놀이는요, 교사가 놀이에 참여는 하되 반드시 누가 주도권을 가져야 합니까? 유아가 주도권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포인트예요. 공동놀이자로 들어가는 교사는 자연스럽게 어떠한 역할을 맡아요. 그것의 주인공들이 아닌 좀 더 부수적인 보조적인 역할을 자연스럽게 맡으면서 들어가죠. 이럴 때에 교사가 유아에게 막 꼬치꼬치 내가 들어가도 되니 뭐 이렇게 묻기보다는 자연스럽게 그 보조적인 역할을 맡아서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것이 적합합니다. 공동놀이자라는 것은 아까 어떤 것과 관련이 될까요, 선생님들? 계속 선생님들 연결시켜 드리는 거예요. 누구? 지금 이 우드맥마흔 크레스턴이 제시했었던 어떤 것과 유사할까요? 공동놀이자로 연결할
들어가시면 돼요. 이때는 뭐라고 했어요? 놀이에 동등한 파트너로 참여하지만 누가 놀이를 주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유아가 놀이를 주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때의 교사는 어떠한 역할로 들어가야 한다? 네, 좀 더 보조적인 역할로 주인공이 아닌 부수적인 어떤 하나의 역할을 맡아서 들어가시면 되겠죠. 그래도 우리가 어떨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제시해드리고 선생님들에게 지도하거나 할 때의 어떤 대안들, 적절한 방법들, 개입 방법들을 여쭈어 볼 수 있으니까, 물어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선생님들에게 좀 봐두시면 좋겠죠. 코스텔릭 나온 지 한 몇 년 됐죠. 이게 19 출시 때 나왔었나?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한 몇 년이 됐긴 하지만 코스텔릭의 갈등 중재 모델은 선생님들 제가 얼마나 수많은 상황들을 입이 아프게 막 풀어가지고 이 썰을 막 풀면서 선생님들한테 얘기했었잖아요. 싸운다. 아니, 우선 본다. 싸우네. 덤빈다. 간다. 중재 시작. 그쵸? 장난감 뺏는다. 아이들 객관적 관점에서 아이들이 이제 어쨌든 선생님이 객관적인 중재자로서 우선 이 분쟁이 생긴 사물을 든다. 교사가. 그리고 아이들이 몸싸움이 안 나게 어디로 간다? 아이들이 중간으로 쑥 들어간다. 그리고 각 아동들의 관점을, 입장을 분명히 들어주고 서로 그 입장에 대해 전달할 수 있도록 교사가 중재자로서 역할을 하죠. 그러고 나서 최선을 다해서 해결책을 아이들이 내놓을 수 있도록, 대안을 내놓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가장 많이, 최대한 많이 주변에서 간섭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간섭할 수 있어요. 같이 근처에 있는 애들 야야야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어때? 그런 거 수용할 수 있어요. 그렇게 의견들 수용해서 최선의 대안을 무엇을 통해서? 동의를 통해서. 문제 갈등이 되었던 이 아이들에게서 어떻게 동의를 얻은 해결책을 하나를 이제 대안을 마련해야 되죠. 그러고 끝이에요? 과정에 대해서 칭찬해 줘야 되죠. 너희가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에서 너희가 다툼이 있었는데 이러한 것들에서 이렇게 양보하고 배려하고 생각을 들어보면서 이렇게 해결돼 놨구나. 정말 멋지구나 하는 것처럼 이게 제가 구구절절히 써가면서 만든 요거죠. 사회성 측정법을 제가 언제든 선생님들 낼 거예요. 그러니까 나올 거예요 라고 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그냥 단편적으로 사회성 측정법이 나오지 않을 거라고요. 사회성 측정법을 낼 거는 이제 다 냈으니까 무엇을 물을 것이다. 이제 결과를 분석하는 방법이라던가 유아 다문화 교육의 내용으로 저희가 지금 3페이지 논술 답안을 보시면 뒤쪽에 요 내용을 좀 드렸어요. 요걸 드린 이유는 저희가 이번에 교육에서 문제가 나왔었던 그 주요 개념을 다루었던 그 강론서를 좀 유사하게 좀 접근하고 있는 강론서를 구입을 하게 되었는데 그 안에서 다문화 교육의 내용을 또 요렇게 지금 주요 개념으로 분류를 해 두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올해처럼 문제가 그러니까 작년이죠. 그러니까 작년처럼 문제가 또 나온다라고 본다면 이 주요 개념에 대해서 선생님들에게 분명히 물을 수 있는 문제가 나올 텐데 그럴 때에 저희가 어떤 단어, 용어로 뭔가 정리해 두는 것이 반드시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들을 좀 따로 정리를 해서 드렸으니까요. 이 부분들 함께 좀 공부에 도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뱅크스의 이 다문화 교육과정 접근법에 기초했을 때 선생님들이 구분하는 것을 조금 어려워 하시죠. 일반적으로 기하적 접근을 우리가 설명을 할 때는 일회성, 이벤트성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다문화적인 요소들을 소개하거나 접해 볼 때에 우리는 기하적 접근을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스티븐 캐슬, 마크 밀러를 기준으로 했을 때에 이들이 어떠한 다문화 정책 유형에 들어갈까라는 것을 좀 볼 수 있어요. 선생님들, 우리
병설 유치원들에서는 시범 유치원처럼 해서 다문화 유치원을 선정해요. 신청을 합니다. 우리가 신청을 하면 예산을 받아요. 그 예산을 가지고서 이제 다문화 유아들에 대한 개별 교육들을 우리가 진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으로 이런 시범 수업들을 하고 시범 학교를 운영했는데 이런 결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발표하는 것들이에요. 중도 입국한 아이들도 있을 거고요. 그런 아이들에게 조속하게 우리나라에서의 적응을 도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들과 연관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동화 모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동화 모형은 용광로 모형이라고도 부르는 거고, 샐러드에 우리가 야채, 과일 맛을 그대로 느끼게 하는 샐러드 그릇에 비유해서 하는 모형은 다문화주의 모형이었잖아요. 선생님이 먼저 선창을 합니다. 교사가 남생아 놀아라 부르면 나 이거 남생아 남생 아니 나 하다가 계속 혼자서 하다가 나 원래 음치가 아닌데 음은 못 표현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할래요. 그래서 어쨌든 교사가 선창을 하면 아이들이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함께 이제 교사가 한 선창을 하고 아이들이 함께 부르는 거, 그것을 우리가 매기고 받기라고 부르죠. 이것은 자주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헷갈릴 수 있으니까 한번 확인만 하고 갑시다. 전통 우리가 음악에 관련된 건 문제가 어렵게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늘 나오는 몇 가지가 있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잘 야무지게 정리하고 기억해 두셨다가 틀리지 않도록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해 보는 부분이었습니다. 요거 출제자분들이, 왜냐면요, 전통음악은 낼만한 게 많이 없어. 내봤자 요런 거 이거 자진몰이를 국거리로 틀리게 써놓아서 고쳐 쓰게 하거나 그 정도 수준인 거예요. 이미 장단 악보를 통해서 무엇이 될 것인지 이미 팁이 너무 컸어. 그쵸? 그래서 우리가 자진몰이 장단은 어떻게 해요? 덩, 더, 쿵이죠. 그래서 요거 입장단이라고 하죠. 그쵸? 그래서 요거 쓰는 거. 선생님들에게 요 문제를 하나를 드렸죠. 오르프의 신체 타악기를 활용해서 제시를 해봐라고 했죠. 오르프에 우리가 신체 타악기가 뭐였어요? 손가락 튕기기로 고음 연주해보는 것처럼 손가락 튕기기, 손뼉치기, 무릎치기, 발구르기, 이 네 가지를 바탕으로 해서 네 박자의 고정박을 익힌다라고 해서 박과 박자에 대한 부분들로 이 지금 신체 타악기를 연결해서 서술하셨으면 되었었던 문제였거든요. 이번 6번 문제의 경우에는 최근에 강론서들에서 음악교수법으로 좀 언급이 될 수 있는 것들과 연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것들은 순전 이제 이 부분의 문제는 제가 이제 만들어서 선생님들에게 문제를 드린 부분이긴 한데, 그래서 저는 6번 문제가 최근의 경향들과 좀 연결해서 잘 맞닿아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6번 문제 같은 경우들을 선생님들 좀 풀어보시면서 내가 이 부분에서 크게 문제를 해독하는 것이 어렵지 않고 답안을 유추해내는 것이 어렵지 않았다라면 아마 시험장에 가셨을 때에도 크게 음악 문제를 만났을 때 어려움 없이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드너의 감상능력 발달 단계 문제이고요. 유아들이 명화 작품 하나를 두고서 아이들이 감상하는 내용을 주고 그 감상의 수준을 선생님들께서 이제 작성을 해보는 문제였어요. 그리고 나지문에서 아이들이 보이는 반응과 관련을 해서 이제 감상능력 발달 단계명과 개념을 가드너의 이론에 비추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문제였는데요. 이 상징 인식의 단계에서 아이들이 보여주는 수준이 어떠한 수준이라고 되어 있어요. 실제 사물이랑 상징화되어 있는 그런 사물과의 관계를 인식해서 대상에 대해서 개념적으로 감상을 할 수 있는 시기인 거예요. 그리고 사물에 대한 인식,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어떤 감정적인 충동들 있죠. 이러한 것들과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경향성을 보이는 시기가 바로 상징 인식의 단계 수준이고요. 이번에 4회차는
버리는 애들을 다 긁어 모아서 이렇게도 나올 수 있죠 라고 좀 그런 회차의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또 5회차, 그러니까 뻔짤한 문제도 공부하셔야 되지만 이게 나올 줄이야 하는 것들도 가끔 저게 당황시키는 문제들도 나오니까. 근데 선생님들 중요한 건 당황했을 때 내가 어떻게든 답을 한번 적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시험장에 가서도 내가 당황했을 때 빈종이로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든 이거를 쥐어짜서라도 해보는 연습을 해야 나중에 현장에 가서도 그게 가능하세요. 이게 미술 관련해서 유아미술 표현 관련해서 보통 논문들에서 많이 다루는 것들을 보면 뭐 버크하트, 리드가 좀 같이 잘 나와요. 리드라던가 우리가 대표적으로 뭐 워낙에 중요시 뭐 보고 있는 로엔펠드 그리고 이 켈로그 같은 경우들은 기본적인 강론서에 이미 버크하트, 로엔펠드, 켈로그 이 세 사람은 좀 잘 나오는 부분들인데 켈로그의 평면 표현 발달 단계가 최근에는 문제로 우리가 나오지를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 문제의 경우에는 언제든지 사실 나올 수 있는 문제 유형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형의 세 개가 이제 집합 형태로 우리가 합쳐져서 만들어지는 아이들의 도형의 정교화 단계, 디자인 단계에서 보여지는 유형들이, 표현의 유형들이 우리가 뭐가 있어요? 만다라형이라던가 뭐 태양형, 방사선형들이 있죠. 거기에서 보여지는 대표적인 그림의 이제 특징들 중에서 만다라형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유형을 가지고 온 거였어요. 그래서 그 만다라의 특징을 선생님들에게 이번에 아예 질문에 넣어드렸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요것을 헷갈리지 않도록, 그리고 발달 단계를 쓰도록 해서 애그리게이트가 아닌 도형의 정교화를 쓰게끔 물었었고요. 그 안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유형 중에서 설명을 넣어드리면서 애그리게이트가 아닌 만다라를 쓰실 수 있게끔 문제로 드렸던 거예요. 가부터 순차적으로 한번 볼게요. 선생님, 우리 애들이 잘하는 거. 벽 뚫고 퓨처. 어머, 벽에 사람이 안에 있는데 다 보여. 이거 뭐였죠? 투시적 표현. 이거를 그릴 수 있는 이유는 뭐였어요? 아니까. 나 저 사람 안에서 뭐 하는지 다 알아. 그러니까 아는 것을 그리니까 투시적 표현이 가능한 거예요. 사람은 이만한데 수박이 이만해. 자, 여기에서 선생님들 제일 딱 보이는 게 뭐예요? 대표적으로 보이는 게 흔들흔들. 그리고 여기서 또 뭐가 있어요? 어떤 색, 곡선 해서 우리가 선, 색, 움직임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연결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바의 기억을 한번 볼까요? 작가는 왜 이 그림을 그렸을까? 작가의 관점에서 포트폴리오가 나올 때가 됐죠. 포트폴리오가 나올 때가 됐어요. 포트폴리오가 나올 때가 됐고, 수집의 목적은 뭐예요? 발달의 정도를 시기에 따라서 어떻게 진보하는지를 우리가 총체적으로 보고 싶은 건데, 때려박으면 그 시기 밖에는 못 본다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학기 초에 내가 언제 수집을 할지를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수집을 해야겠죠. 그림자 놀이를 그림자가 만들어지는 게 신기해서 그림자를 밟기도 하고 아이들 놀죠. 와, 내가 하나 더 있다. 와, 정원이 밟아라 하면서 막 뛰어다니면서 밟고 자북으로 다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자꾸 구름이 해를 가리면 그림자가 없어지더래요, 아이들이. 그러니까는 선생님이 자기들이 예측을 하는 거예요. 구름이 자꾸 움직여서 그런가? 그래서 그런가? 아이들이 얘기를 하죠. 내 그림자 이쪽에 있어요. 헉, 해는 저쪽에 있는데 그림자는 이쪽에 있네? 선생님, 그림자가 지금 이쪽에 있는데요? 지금 이게 여기인데 여기서 없어. 아이들이 오래오래 얘기를 해요. 정말? 그러면 그림자의 위치가 변한다는 얘기니? 네! 해가 움직이면 그림자가 생기는 것도 바뀔 거예요. 그럼 지금 그림자의 위치를 잘 기억해 두고 집에 가기 전에 나와서 다시 한번 관찰해 보자. 그랬더니 예희가 잠깐
자기가 그림자, 모래놀이, 장난감의 위치를 표시하고 그림자도 함께 그려두고 있어요. 잠깐 다른 사람들 이 장난감 안 건드리게 건드리지 마시라고 써서 붙여야겠어. 왜 건드리지 못하게 하는 거야? 그냥요. 이쪽에 있었다고 표시해 두는 거예요. 그럼 그림자는 왜 그랬어? 아니다 먹으려고요. 이 아이는 자기도 모르게 지금 뭘 하고 있어요? 통제 변인을 하고 있어요. 왜? 지금 그림자의 위치가 계속 바뀌어가고 있는지를 보려면 장난감이 지금 위치하고 있는 지점도 똑같이 두고 있어야 아이가 계속 자기가 확인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게 지금 통제 변인하고 있는 거 뭐예요? 모래놀이 장난감의 위치를 지금 고정시켜 놓고 있죠. 선생님, 해가 저쪽에 있으면 그림자는 이쪽에 생기고요. 해가 이쪽에 있으면 그림자는 또 저쪽에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해가 이쪽에 있다면 그림자는 어디에 생길까? 해의 반대편을 가리키면서 저쪽에서 그림자가 생길 것 같아요. 지금 아이들은 어때요? 충분히 자신들이 그림자를 가지고 관찰하는 활동을 한 거예요. 그림자 실험을 한 거죠, 아이들이. 그렇죠. 하나를 놓고, 사물을 하나 놓고 그림자의 위치가 계속적으로 변해가는 것들을 아이들은 어떻게 한 거예요? 계속 관찰하면서 변화를 계속 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예측도 해봤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애들이 뭘 했어요? 추론도 하는 거예요. 시간에 대한 측정은 좀 지금 앞에서 보던 것들하고는 좀 개념을 조금 방법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다르죠. 아이들이 좀 다르게 경험하게 되는 것들인데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시간 관계를 이해한다라는 것은 시간이 이 일과들이 순차적으로 뭔가가 흘러간다라는 것에 대해서 아이들이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순차적인 시간에 대한 개념이라던가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시점과 그리고 그 과거의 시점과 지금의 시점이 얼마나 간격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시간 간격에 대한 개념,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시간에서 다루어 볼 수 있는 개념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아이들이 지금 요 표현 양식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거 어떤 것에 해당해요, 선생님들? 운동적 패턴은 우리가 몸으로 표현하는 거고 청각은 소리로 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어떤 것에 들어가요? 표현 양식으로는 시각적 패턴에 들어간다는 거. 어떤 게 포인트인 거예요? 패턴, 표상, 양식, 표현, 양식, 요게 포인트인 거죠. 이것의 범주를 알아야 요걸 쓸 거 아니에요. 그쵸? 예, 요거를 알아야 요걸 쓸 수 있기 때문에 패턴을 분류하는 범주 체계를 다시 돌아가서 분류하는 기준을 다시 보세요. 표상 양식으로 물을 때는 시각적 패턴, 생성 방식의 차이를 두을 때는 반복 패턴 혹은 성장 패턴 기억나시죠? 또 뭐가 있었어요? 이렇게 우리가 회전 패턴도 있었고 여러 가지들이 이렇게 패턴의 생성 방식에 따라서 우리가 대칭 패턴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었죠. 그러한 것들처럼 우리가 잘 선생님들이 좀 봐두셔야 되는 부분들.